유리알 유희, 헤르만 헤스의 지음, 제5장, 사명. 크네이트가 맨 처음 수도원에 체류했던 것은 2년 동안이었고, 당시 그의 나이 37이었다. 마리아 펠리스 수도원 손님으로 머무는 일이 끝나갈 무렵, 리브아 부장에게 긴 편지를 써보낸 지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크네이트는 수도 원장의 응접실로 불려갔다. 그는 친근한 느낌의 원장이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곧 그를 찾아갔다. 게르바지우스 원장은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크네이트를 맞았다.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할 영광이 내게 돌아왔구려 하고 원장은 보호자 같은 다정한 태도로 말했지만 이내 비꼬고 조롱하는 투로 바꾸었다. 이런 태도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이 종교적 수도회와 카스탈리엔 수도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원래 야코부스 신부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아무튼 당신네 유희명인에게는 담복했소. 정말이지 편지를 쓸 줄 아는 분이오. 그 양반이 내게 라틴어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째서 라틴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오. 당신들 카스탈리엔 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면 그것이 예절을 의도한 건지 조롱을 하려는 건지 경의를 표하려는 건지 가르치겠다는 건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거룩하신 분께서 라틴어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현재 우리 수도회를 통틀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라틴어 말이요. 기껏 야쿠부스 신부 한 사람이나 예외가 될까? 키케로한테 직접 전수받은 것 같은 라틴어인데 거기에 교회에서 쓰는 라틴어가 적당히 향수처럼 살짝 뿌려져 있단 말이오. 이 또한 그분이 우리 수도사들을 꼬이기 위해 미끼를 던진 건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유희를 하고 문체를 꾸미고 장식을 하고 싶은 억제하지 못할 충동에서 그런 것인지는 물론 알 길이 없구려. 그 존경할 만한 분이 이렇게 쓰셨소. 저쪽 사람들은 이쯤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보고 포옹하는 동시에 당신이 거의 야만인이나 다름없는 우리 사이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도덕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나 훼손됐는지 알아보는 게 바람직하겠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장문의 문학작품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거라면 당신은 휴가를 얻은 것이고 나는 내 손님인 당신을 무기한으로 발트첼에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영원한 휴가는 아니오. 이쪽에서 좋다고만 하면 당신을 곧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어디까지나 저쪽 당국의 의향인 것 같소 한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도저히 이 편지의 미묘한 점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구려. 토마스 명인도 설마 그런 것을 내게 기대하진 않을 테지. 여기 있는 이 편지는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말씀이었소. 자, 그러면 돌아가서 떠날 것인지 떠난다면 언제 떠날 것인지 생각해 보구려. 당신이 가버리면 우린 서운할 거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을 돌려보내달라고 저쪽 교육청에 요구하게 될 거고. 크네이트가 받은 편지에는 휴식도 취하고 또 윗사람들과 상의할 일도 있어 휴가를 주선했으니 즉시 발트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짤막하게 교육청의 이름으로 통보되어 있었다.
초보자들에게 실시해 온 유희 강의는 원장이 특별히 끝내달라고 말하지 않는 한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었다. 전 음악 명인이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 구절을 읽다 말고 요제프는 생각에 잠겼다. 편지를 쓴 유희 명인이 어떻게 직무상의 편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인사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을까? 과거의 명인들까지 모두 참석한 총회가 열렸던 것이 틀림없었다. 사실 교육청의 회합이나 결의사항은 그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지만 이런 인사말이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무래도 그 말투는 동료를 대하는 식이었던 것이다. 총회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했든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런 인사말은 고위층에서 이 기회에 요제프 크네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일이 닥친 것일까? 소환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소환은 승진인가 자천인가? 그러나 편지에는 휴가에 대한 말 이외에는 없었다. 사실 크네이트는 이 휴가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었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다음 날이라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적어도 학생들과는 작별을 해야 하고 지시를 남겨야 했다. 안토는 그가 떠나는 것을 몹시 슬퍼할 것이었다. 그리고 신부들 중 몇 사람에게도 개인적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야코부스 신부에게 생각이 미치자 스스로도 놀랍게 가슴 속에 아릿한 고통이 느껴졌다. 이 동요는 그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마리아 펠스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 수도원에는 그가 익숙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고 카스탈리에는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멀리 떠나 있음을 아쉬워했던 까닭에 그의 상상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크네이트는 분명 깨달았다. 자기가 야코부스 신부와의 교제에서 얻는 것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카스탈리엔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러자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배웠는지도 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고도 발트첼로의 여행, 재회, 유리알 유희, 휴가 등을 생각하자 기쁨과 기대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 기쁨은 덜했으리라. 그는 문득 결심하고 야코보스 신부를 찾아가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귀향과 재회에 대한 기쁨 한 구석에 자기가 벌써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으며 이 기쁨은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신부님으로 인한 것이므로 감히 용기를 내어 큰 부탁을 하나 드리겠노라고 말했다. 돌아온 후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좋으니 제자로 삼아 얼마만이라도 가르침을 주었으면 한다고. 야코부스 신부는 거절의 뜻으로 웃으며 자기처럼 단순한 수도자는 탁월하고 다양한 카스탈리엔의 교양을 대하면 그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탄한 나머지 놀라움에 머리를 저을 수밖에 없노라고 다시 한번 저 훌륭하면서도 조롱 섞인 칠햇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요제프는 이미 이 거절이 진심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가 손을 내밀어 작별 인사를 하자 신부는 다정스럽게 부탁한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겠노라고 말하고는 진심으로 그와 작별을 나누었다. 크네이트는 휴가를 맞아 즐겁게 귀향길에 올랐다.
자신의 수도원 시절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음을 속으로 확신하며 출발할 때 그는 소년이라도 된 듯 느꼈지만 곧 자기가 이제는 소년도 청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학을 맞아 해방된 학생의 즐거운 기분이 갑자기 밀려와 무슨 동작이나 외침, 어린애 같은 가벼운 행동을 하려고 한 순간 속으로 부끄러움과 저항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랬다. 한때는 나무 위에 새들에게 환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행진곡을 부르며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며 춤을 추듯 걷는 것도 당연하고 신나는 일이었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될 일이었다. 어울리지 않고 꾸며낸 듯할 테고 어리석고 유치할 터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른인 것처럼 느껴졌다. 기분도 젊고 힘도 젊었지만 순간적인 기분에 빠지기에는 이제 어딘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으며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고 어디엔가 구속되어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직책 때문에? 수도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와 수도회를 대표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아니, 그것은 수도회 그 자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자기 성찰의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안에서 자라나 자리 잡았음을 깨닫게 된 성직 제도 때문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많은 노인들을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책임이었고 그들이 보편적인 것, 더 높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사람을 꽉 잡아주고 받쳐주긴 했지만 동시에 어린 나무를 묶고 있는 버팀목처럼 그에게서 자유를 앗아가 버렸고 더욱더 지극한 순결을 요구하면서도 순진함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몬테포르트에서 크네이트는 전 음악 명인을 찾아가 인사했다. 젊은 날 한때 마리아 펠스의 손님이었고 거기서 베네딕투스의 음악을 연구했던 음악 명인은 크네이트를 보자 여러 가지를 물었다. 크네이트는 이 노인이 어딘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겉모습은 지난번보다 더 힘있고 명랑해 보였으며 얼굴엔 피로한 기색이 말끔히 가셔 있었다. 직무에서 물러난 후 노인은 더 젊어진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정답고 자상해져 있었다. 이상한 것은 노인이 마리아 펠스의 파이프 오르간이나 악보가 들어있는 궤들이나 합창에 대해 물어보고 또 회랑에 있던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도 크네이트가 그곳에서 한 활동, 유리알 유희 강의라든가 휴가의 목적 등에 대해서는 전혀 호기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그가 다시 떠나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다. 노인은 농담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듣자 하니 무슨 외교관처럼 된 모양이던데 그것은 사실 별로 아름다운 직업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네에게 만족해하는 것 같더군.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생각하게. 그러나 그 직업에 영원히 남는 게 자네 야심이 아니라면 조심하게 요제프. 사람들은 자네를 잡아두려고 하는 것 같더군. 저항하게. 자네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아니, 묻지 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이 주인은 그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으나
그래도 발트첼에 도착하자 크네이트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만큼 강하게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느꼈다. 발트첼은 그의 고향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일 뿐 아니라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더 아름답고 마음을 끄는 곳이 된 것 같았다. 혹은 그가 새로워진 눈과 고양된 안목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문이나 탑, 나무, 강, 안뜰, 홀, 인물, 낯익은 얼굴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발트첼의 정신과 수도회 그리고 유리알 유희에 대해서도 그는 이 휴가 기간 동안 여행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자, 그리하여 한층 원숙하고 현명해진 자의 높아진 감수성과 감사 가득한 성숙한 이해심을 느꼈다. 난 말이지. 크네이트는 친구 테글라리우스에게 발트첼과 카스탈리엔에 대해 생기에 찬 예찬을 잔뜩 늘어놓은 후 말했다. 마치 그 모든 세월을 여기서 잠을 자면서 보내버린 느낌이야. 행복하긴 해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모든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현실로 확인하며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2년 동안 외지에 나가 있었던 일이 이렇게 눈을 밝혀놓다니. 크네이트는 휴가를 축제처럼 즐겼다. 특히 유희자 마을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들과 유희와 토론을 즐겼고, 발트체를 지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과의 재회를 즐겼다. 그러나 이런 행복하고 기쁜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절정에 이른 것은 유리알 유희 명인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난 뒤였다. 그때까지는 기쁨에 아직 어느 정도 불안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유희 명인은 크네이트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별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초보자들을 위한 유희 강습과 음악 문서실에서 했던 크네이트의 연구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었다. 다만 야코부스 신부에 대한 것만은 아무리 들어도 충분치 않다는 듯 계속 화제를 그리로 돌리곤 했다. 유제프가 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든 중단시키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이 크네이트에 대해 베네딕투스 수도원에서 그가 수행한 임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명인의 친절한 태도에서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명인의 지시로 찾아가 만난 디부아 씨의 태도에서 더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디부아 씨는 일을 아주 눈부시게 해냈네 라고 말하더니 낮게 웃으면서 덧붙였다. 수도원에 자네를 파견하는데 내가 반대를 했다니 한참 눈이 모자랐던 거지. 자네가 원장뿐 아니라 저 대단한 야코부스 신부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카스탈리엔의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어느 누구도 감히 엄두내지 못하던 일이었네. 이틀 후 유리알 유희의 명의는 디부아 씨와 츠빈덴 교장의 후임인 그 당시 발트첼의 영재학교 교장과 함께 크네이트를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기치 않게 새로 임명된 음악 명인과 수도회의 기록 소장도 나타났다. 교육청의 최고관리 두 사람이 더 온 셈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크네이트를 객실로 데리고 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초대로 인하여 크네이트는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고관 후보들의 좁은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와 일반 영재 유희자들 사이에는
금방 감지할 수 있는 장벽이 생겨났다. 눈이 뜨인 크네이트는 그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렸다. 그 밖에도 그는 임시로 4주의 휴가와 교육주 내의 숙소에서 통용되는 관리용 증명서를 발부받았다. 그에겐 아무런 의무도 지워지지 않았고 어디에 도착해 신고할 의무조차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상부로부터 예의 주시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코이퍼하임이나 히르스란트의 동아시아 연구원으로 짧은 여행이라도 하게 되면 이내 그곳의 고관으로부터 초대를 받곤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이 몇 주 동안 수도회의 모든 관청 고관과 명인과 연구 책임자 대부분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매우 공식적인 초대와 모르던 사람을 만나 알게 되는 일들이 아니었다면 이 짤막한 여행들은 크네이트에게 옛날 연구 시절의 세계와 자유 속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친구 테굴라리우스를 생각해서 이 여행들을 제안했다. 테굴라리우스가 그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을 줄인 것은 유리알 유희 때문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다시 최근 행해지는 유희 연습과 문제 제출에 참가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일이 그에겐 몹시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테굴라리우스는 다시 없는 봉사를 해주었다. 그의 또 다른 가까운 친구 페로몬테는 새 음악 명인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밖에 볼 수 없었다. 크네이트는 그가 연구에 즐겁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음악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과제, 즉 그리스 음악과 그것이 발칸반도 여러 나라의 춤과 민요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하는 문제가 그에게서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페로몬테는 알려주는 기쁨에 잔뜩 들떠서 친구에게 자신이 최근 연구하고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바로크 음악이 서서히 쇠퇴하던 18세기 말엽 슬라브 민족 음악 쪽에서 새로운 음악의 본질이 밀려오던 것을 다룬 것이었다. 하지만 축제와도 같은 휴가의 대부분을 크네이트는 발틀첼에 머물면서 유리알 유희를 하면서 보냈다. 명인이 최근 2학기 동안 상급반에서 행한 특강 노트를 프리츠 테굴라리우스와 함께 복습하면서 2년 동안 접하지 못했던 고귀한 유희의 세계에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파고들었다. 이 세계가 가지는 매력은 음악의 매력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될 것처럼 보였다. 휴가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유희 명인은 요제프를 다시 마리아 펠스로 파견하는 일과 앞으로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그저 잡담하듯 시작했으나 점점 진지하고도 긴박한 태도로 당국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명인들과 디보아 씨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로 장차 로마 교황 밑에 카스탈리엔의 대표를 상주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토마스 명인은 그 특유의 마음을 끄는 논리정연한 말투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로마와 수도회 사이의 오랜 간격에 다리를 놓게 될 역사적 순간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것이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 두 세력은 틀림없이 공동의 적을 맞이하여 서로 운명을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동맹자가 될 것이다.
정신과 평화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역사적 임무로 삼고 있는 세계의 두 세력이 이제까지 그래왔듯 나란히 서로 낯선 존재로 계속 지내는 것은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며 도대체가 품이 없는 일이다. 로마 교회는 지난날 엄청난 전쟁이 있던 시절의 타격과 위기를 심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넘어섰고 그럼으로써 새로워지고 순화되었지만 당시 학문과 교양의 세속적인 교육기관들은 문화가 몰락하면서 함께 휩쓸리고 말았다. 그 폐허 위에 비로소 수도회와 카스탈리엔의 사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리고 그 존경할 만한 연주 때문에라도 로마 교회의 우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로마 교회는 우리 수도회보다 오랜 연륜을 쌓았고 보다 고귀하고 더 큰 폭풍들을 여러 차례 겪어내며 그 존재를 인정받은 세력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두 세력 간의 동질성과 이 두 세력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기에서 피차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로마 쪽에도 일깨우고 배양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크네이트는 생각했다. 아, 그러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려는 것이구나.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영원히 거기 눌러 앉도록. 그리고 전 음악 명인의 경고를 떠올리곤 즉시 손으로 방어할 준비를 했다. 토마스 명인은 계속했다. 카스텔리안 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노력해온 이러한 발전의 중요한 한 걸음이 마리아 펠스에서 맡았던 크네이트의 사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자체로는 그저 하나의 시도이자 정중한 제스처일 뿐 아무런 의무도 없는 이 사명은 그쪽 관계자의 초청을 토대로 별다른 의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치적으로는 전혀 감조차 없는 유리알 유희자가 아니라 틀림없이 디부아시 휘하의 젊은 관리가 보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도가 이 작고 해로울 것 없는 사명이 놀랍게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 일로 인해 오늘날 카톨릭의 지도적인 인물인 야코부스 신부가 카스탈리엔의 정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가 지금까지 거부해온 이 정신에 대해 훨씬 호의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요제프 크네이트가 여기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그가 맡은 사명의 의의와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크네이트의 사명과 일도 계속 고찰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원한다면 휴가는 앞으로 얼마간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은 크네이트와 간담을 나누었고 상부 관리들 대부분이 그를 만나 보았다. 상부에서는 그에게 신뢰를 표명했으며 특별 임무와 함께 더 많은 권한을 주어 다행히도 그가 환영받을 것이 확실한 마리아 펠리스로 돌려보낼 것을 유리알 유이의 명인인 자신에게 의뢰해 왔다고 했다. 명인은 듣는 사람에게 질문할 여유를 주려는 듯 잠깐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쪽은 그저 정중하고 공손하게 자신은 주위에서 귀 기울이고 있으며 주어질 임무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자 명인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맡길 임무란 이런 것일세. 우리는 조만간 바티칸에 우리 수도회의 상설 대표부를 둘 생각이네.
가능하다면 상호간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우리는 로마에 대해 후배로서 비굴하지는 않지만 아주 공손한 태도를 취할 용의가 있네. 저편에 1위를 양보하고 우리는 기꺼이 2위를 차지할 생각이야. 교황은 아마 난 디보아 부장만큼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제의를 오늘이라도 받아들일 거야. 그러나 저쪽에서 거절하는 회답을 받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인물로 그의 말이라면 로마에선 지대한 비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코부스 신부라네. 자, 자네 임무는 이걸세. 베네딕투스 수도원으로 돌아가 전처럼 거기서 연구하고 생활하며 무난하게 유리알 유의 강의를 하되 야코부스 신부를 서서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가 우리 계획을 로마에 주선해 보겠다고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네. 이번에는 자네를 파견하는 최종 목표에 분명한 윤곽이 지어졌어. 이 일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적어도 앞으로 1년은 더 걸리겠지만 2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네. 자네 베네딕투스식 템포를 잘 알지 않나. 거기 적응하는 법도 배웠고 어떠한 경우에도 초조해하거나 안달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돼. 일이 무르익어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겠나? 자네가 이 임무를 받아들여 주리라 믿네. 이의가 있으면 털어놓고 말해보게. 원한다면 며칠 생각할 기간을 주겠네. 이미 다른 여러 대화를 통해 꽤 많은 이야기를 들은 뒤여서 크네이트는 이 임무 때문에 새삼스럽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생각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순순히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종류의 임무는 위촉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저항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때라야 최선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임무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 이의가 없고 그 중요성도 잘 알고 있으며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제 장래에 대해서는 일종의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 개인의 이기적인 희망과 고백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명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리알 유희자입니다. 그런데 꼬박 2년을 신부들에게 파견되어 지내는 동안 저는 연구에서 뒤처졌고 아무것도 새로 배우지 못했으며 기술에도 등한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1년이나 어쩌면 그 이상의 기간이 거기에 보태지게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퇴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짧은 휴가라도 좀 더 자주 얻어 발트첼의 명인 연구실에서 열리는 상급 강의와 특강을 언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네 하고 명인이 말했는데 그 어조에는 벌써 작별의 기미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크네이트는 좀 더 목소리를 높여 다른 것도 이야기했다. 즉 마리아 펠스의 계획이 제대로 성사되고 나면 자신이 로마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일에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런 전망이 보인다면 그것은 저와 수도원에서의 제 활동에 압박이 되고 지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외교 업무로만 내몰리는 일은 결코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나무라듯 손가락을 세웠다. 자넨 내몰린다고 말하는데 그 표현은 정말 잘못 고른 거야. 자네를 밀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특별 대우로 끌어올릴 생각이라면 몰라도 나중에 자네를 어디에 쓸지 알려주거나 약속할 만한 권한은 내게 없어. 그러나 자네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네. 만일 자네가 두려워하는 일이 결국 옳은 것이라면 아마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들어봐. 자네는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남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재주가 있네. 아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네를 마술사 같은 자라고 할 거야. 아마 이런 재주 때문에 당국에서 자네를 다시 수도원에 파견하기로 한 것일 거야. 그러나 그 재주를 지나치게 쓰지 않도록 하게 요제프. 그리고 자네가 이룬 업적을 너무 내세우려 하지 말게. 만일 야쿠부스 신부와의 일이 잘 된다면 그때가 바로 자네가 개인적인 청원을 당국에 할 수 있는 적절한 때일 거야. 오늘 그런 청원을 한 것은 너무 이른 것 같군. 출발 준비가 되면 내게 알려주게. 요제프는 말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숨겨진 호의로 여겼던 것이다. 얼마 후 그는 마리아 팰리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정확히 한계가 정해진 임무에서 오는 안정감을 매우 고맙게 느꼈다. 더군다나 이 임무는 중요하고 명예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야코부스 신부와 가까이 사귀고 그의 완전한 우정을 얻어야 하는 이 일은 한편으로는 일을 맡은 자신의 소망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의 새로운 사명이 이곳 수도원에서 진지하게 여겨지고 그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수도원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의 태도, 특히 원장의 달라진 태도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친절했지만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존경의 태도가 더해져 있었다. 요제프는 이미 출신이나 그의 인격에 대한 호의 때문에 친절한 대접을 받는 아무 지위 없는 젊은 손님이 아니라 이제 가스탈리엔의 고관으로 이른바 전권 대사 같은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대접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도 이젠 이런 일들을 모르지 않았고 그런 데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야코부스 신부에게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신부는 다정하고 기쁘게 그를 맞아주었으며 크네이트가 청하거나 재촉하기도 전에 약속했던 공동 연구권을 먼저 상기시켰기 때문에 크네이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크네이트의 일에 대한 계획과 일과는 휴가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의 계획을 세우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알 강의는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음악 문서의 연구나 오르간 연주자와의 동료로서의 공동 작업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야코부스 신부에게서 받는 수업이 이제 맨 위에 올라 있었다. 역사학의 여러 분야를 동시에 배우게 되었는데 야코부스 신부가 자기 마음에 든 제자에게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전사와 초기 역사뿐 아니라 중세 초의 문헌학 입문을 함께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신부는 따로 시간을 내어 옛날 연대기 작가의 저술 하나를 크네히트와 함께 원문으로 읽어나갔다. 신부는 크네히트가 안톤이라는 젊은이도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최상의 의욕을 가진 경우라 해도 제3자가 이런 개인 수업에 끼어들면 방해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크네이트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안톤은 크네이트의 주선이라고는 짐작도 못한 채 연대기 작가의 원문 강독에만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몹시 기뻐했다. 그의 삶에 대해 우리로서는 그 이상 아는 바가 없지만 아무튼 그 젊은 수사에게 이 시간이 하나의 영예요 최상의 즐거움이자 자극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안톤은 초보적인 청강생으로서 그들의 연구와 의견 교환에 약간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그 두 인물은 당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과 독창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받는 수업에 대한 보답으로 크네이트는 이따금 신부의 금석학이나 문헌학 강의에 뒤이어서 카스탈리엔의 역사와 조직 그리고 유리알 유이의 주된 이념을 개론으로 강의했는데 이때에는 학생이 선생이 되고 그 존경받는 스승은 주의 깊은 청강생이 되어 종종 지칠 줄 모르고 질문을 던지며 비판을 가하곤 했다. 전체적인 카스텔리엔 기질에 대한 신부의 불신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다. 카스탈리엔의 본래 종교적 태도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신부는 아무리 이 크네이트라는 인물에게서 카스탈리엔 교육의 고귀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는 해도 정말로 인정할 만한 인간형을 교육할 역량과 자격이 카스탈리엔에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크네이트의 수업과 그 인물 댐댐이를 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을 돌렸고 또 카스텔리안을 로마에 접근시키는 일을 주선하겠다고 벌써부터 결심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이러한 불신이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크네이트의 기록에는 그때그때 즉석에서 적어놓은 이에 관련한 노골적인 신뢰들이 가득한데 그중 하나를 여기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신부 당신네 카스탈리엔의 사람들은 대단한 미학자들이요. 당신들은 예시 한편에서 모음의 비중을 재고 그 공식을 어느 별의 궤도에 연관시키기도 하지. 그런 일은 매혹적이긴 하지만
유희에 지나지 않소. 유희야말로 자네들 최고의 비밀이자 상징이지. 저 유리알 유희 말이오. 당신들이 멋진 유희를 성사나 혹은 최소한 교화의 수단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쓴다는 사실은 나도 인정하오. 그러나 성사란 그런 식의 노력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오. 유희는 그저 유희일 뿐이지. 요제프. 우리에겐 신학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신부님. 신부. 신학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소. 당신들은 신학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신들에게서라면 그보다 간단한 몇 가지 기반이 더 요긴할 거요. 이를테면 인류학이 그런 것인데 인간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요. 지식이지. 당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그 수성이라든가 신성에 대해 모르고 있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오로지 가스텔리엔 사람, 그 특종, 배타적인 사회계층, 진기한 교육 실험뿐이지. 카스텔리엔을 위해 신부의 마음을 얻고 동맹관계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크네이트로서는 이럴 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고 폭넓은 대화의 장을 얻는 셈이었으므로 사실 그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은 더 이상 바랄 수도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유리한 것이었지만 그 때문에 그는 얼마 안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 존경하는 인물은 자기를 완전히 믿고 열중한 채 마주 앉아 있거나 나란히 회랑을 이리저리 거닐곤 하는데 자신은 그를 은밀한 정치적 의도와 업무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크네이트는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말없이 견디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으므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이 그를 앞질러 버렸다. 여보시오 친구. 노인이 어느 날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우리는 정말이지 아주 즐겁고도 결실이 풍부한 교제 방법을 생각해낸 거요. 내게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두 가지 활동, 즉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훌륭하고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었으니 말이오. 그것은 내겐 정말 알맞은 때에 이루어진 거라오. 나는 이제 늙어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은 요양법이나 활력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 내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교제에서 이득을 보는 건 아무튼 내 쪽이지. 반면에 친구여, 당신도 특히 당신을 사절로 보낸 그분들도 이 일에서 바라는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떨지 나로서는 확실치 않구려. 나는 나중에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소. 우리 사이에 꺼림직한 관계가 생겨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소. 당신이 우리 수도원에 묵고 있는 것은
나로서는 얼마든지 기꺼운 일이지만 나는 벌써 여러 번 이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요전에 휴가를 얻어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당신은 자신이 우리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알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옳게 본 거요? 크네이트가 시인하자 그는 말을 이었다. 그래, 그런데 당신이 휴가에서 돌아온 후 사정이 달라졌소. 당신은 이제 자신이 이곳에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지. 그리고 그 목적을 아주 잘 알고 있소. 맞지요? 좋소. 그렇다면 내 짐작이 틀린 건 아니로군. 아마 당신이 이곳에 머무는 목적에 대해 내가 짐작한 것도 맞을 것 같소. 당신은 외교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거요.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수도원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고 바로 나일 테지. 자, 이제 당신의 비밀 중에선 남은 게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상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며 권하는 것이니 남아있는 비밀을 모두 털어놓구려. 당신 임무가 대체 어떤 거요?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크네이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는 외쳤다. 그러나 제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앞지르셔서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셨고요. 저도 벌써 얼마 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지만요. 다만 한 가지 다행한 점은 제가 신부님께 학문 지도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던 일이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저의 외교술에 의한 것이요. 우리 연구도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테니 말입니다. 노인은 다정하게 젊은이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요. 당신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증도 필요 없소. 내가 선수를 쳤고 그게 당신이 바라던 바와 다를 게 없다면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아니오. 크네이트가 자신이 맡은 임무의 내용을 말하자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카스탈렌에 있는 당신 상관들은 천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 외교관들이고 운도 좋소. 당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내 조용히 생각해 보리다. 그리고 내 결정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나를 당신들의 카스텔리안의 제도와 관념 세계 속으로 얼마만큼이나 이끌고 들어가 그것들을 내게 믿을 만한 것으로 납득시키느냐에 달려있어. 그 일에 대해선 어디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크네이트가 여전히 조금 당황해 있는 것을 보자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낫겠다면 내가 선수를 친 일도 일종의 수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소?
우린 두 외교관이고 이 회합은 우호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일종의 싸움이니까. 이 싸움에서 나는 잠시 불리한 입장에 있었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고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거든. 그것이 이제야 조정된 거요. 내가 장기말을 제대로 놓은 것이 성공을 가져온 거지. 가스탈리엔 당국의 의도대로 신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긴 했으나 그래도 크네이트는 스스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신부 밑에서 배우고 동시에 자기가 이 학식 있고 유력한 인물을 가스탈리안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신뢰할 만한 안내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여러 면에서 크네이트는 주위의 친구들과 학생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탁월한 인물들도 그들의 내적인 위대함이나 활력 때문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운이나 운명의 총아인 듯한 인상 때문에 부러움을 사는 것과 같은 경우였다. 소인은 위대한 사람에게서 그저 자신이 볼 수 있는 만큼밖에는 보지 못한다. 사실 요제프 크네이트의 이력과 승진은 누가 보더라도 어딘지 비상하게 찬란하고 빠르고 얼핏 보기에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긴 했다. 그의 생애에서 이 시기를 두고 사람들은 아마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려 들지도 모르겠다. 우리 또한 이 행운에 대해 외적인 상황에 의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거나 또는 그가 지닌 특별한 덕성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식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설명을 할 생각은 없다. 행운이란 합리나 도덕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상 어딘가 마술적인 것이고 인류의 유년기에 속하는 어떤 것이다. 요정의 선물을 받았다든지 신의 총애를 받아 버릇없어진 단순한 행운아는 이성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전기적 고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런 인간은 상징이고 개인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에서 행운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인간들이 있다. 그것이 인물과 그 인물에게 맞는 과제가 실제 역사적으로 전기적으로 서로 잘 맞아떨어져 그들이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경우에 한해서라고 해도 말이다. 크네이트는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생에는 적어도 어느 한 시기만큼은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이 저절로 품속으로 굴러 들어온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부인하거나 지워 없앨 생각은 없다. 또 그것을 그저 전기적인 방법만으로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은 우리 식이 아닐 뿐더러 가스탈리엔에서 바람직하게 여기지도 허락되지도 않는 방법이다. 그러자면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들, 즉 건강과 질병, 생활 정서 및 자아 감정의 동요나 굴곡 등을 거의 끝도 없이 파고들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재고의 여지도 없는 이런 전기적 방법은 그저
행운과 고난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야 하겠지만 역시 그의 인간상이나 삶의 모습을 잘못 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담은 이 정도로 끝내자. 앞에서 우리는 그네이트가 그를 알거나 그의 이야기를 전해들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의 생활에서 소인들이 무엇보다도 부러워했던 것은 아마 저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노 신부와의 관계였을 것이다. 그것은 제자이자 스승인 관계, 받으면서 동시에 주는 관계, 정복되는가 하면 정복하는 관계, 친구이자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 그네이트 자신도 중림에서 노형과 만난 이후로 이처럼 압도당하며 즐거운 적이 없었고 이처럼 명예로우면서도 동시에 부끄럽고 많은 것을 받으면서 고무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훗날 그에게 특히 사랑받았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야코부스 신부의 이야기를 했는지 말하고 있다. 그네이트는 신부에게 당시 가스탈리안에서는 거의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다. 그는 역사인식 및 역사 연구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개관, 그리고 그것들을 응용하는 기초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 역사를 지식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삶으로 얻고 체험했으며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생에 있어서의 변화와 상승을 역사에 맞추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그저 단순한 역사학자에게서는 배울 수 없었으리라. 야코부스 신부는 학식을 훌쩍 넘어서서 역사를 통찰하는 자, 현자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체험하는 자요 함께 창조하는 자였으니 그는 운명이 자신에게 부여한 자리를 이용해 관찰자의 안락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계의 바람을 자기 서재로 불어 들어오게 하고 그 시대의 고난과 예감을 자신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사건들에 동참하여 일했고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책임졌다. 그러면서도 벌써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개관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에 또 이념에 관여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물질과 인간의 다루기 힘든 일에 끼어들었다. 그의 동료이자 적수로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예수회의 한 신부와 나란히 그는 로마 교회가 체념한 극심한 공궁을 겪은 후 다시 찾은 저 외교적이고도 도덕적인 권력과 상당한 정치적 명망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오간 대화에는 현저의 정치 문제에 대한 화제는 없었지만 과묵하고 삼가는 신부의 생활 습성도 그렇지만 외교와 정치 문제에 끌려 들어가기 싫어하는 젊은 사람 쪽의 꺼림도 그 못지않게 장애가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베네딕투스 수도의 신부의 지위와 활동은 세계사를 낱낱이 꿰뚫어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계적 사건들에 대한 그의 견해나 시각의 곳곳에는 항상 실제적 정치가의 입장이 가미되어 있었다.
이 정치가는 물론 야심가도 음모가도 아니었고 통치자나 지도자도 그렇게 되려고 애쓴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조언자요, 중개자요. 그의 활동은 지혜에 의해 온건해지고 그의 노력은 인간의 불완전성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통찰에 의해 부드러워진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명성, 경험, 인간과 상황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의 사심없음과 성실한 인품이 그에게 상당한 힘을 부여하고 있었다. 크네이트는 마리아 펠스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신부의 이름조차 몰랐다. 대부분의 가스탈리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일은 이전 시대에도 학자 계급에선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극적인 정치적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도 않았고 신문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가스탈리엔 사람들의 태도이고 습관이라면 유리알 유의자들의 경우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정치, 신문을 더욱 꺼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육주의 엘리트요 정수라고 자부했고 자신들의 학자적이고 예술적인 존재 방식이 지닌 담백하고 승화된 분위기를 그 무엇으로도 흐리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 수도원에 왔을 때 크네이트는 외교적인 임무를 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리알 유희 교사로서 왔던 것이고 정치적인 지식이라고는 리브아 씨에게서 몇 주 교육받은 것이 전부였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야 상당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래도 실제 정치에 관여하는 데 대한 발트첼 사람 특유의 반감은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야코부스 신부와의 교제로 정치적인 면에 눈을 뜨게 되고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가 역사에 대해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느꼈던 만큼 정치를 배워야 할 무슨 필요를 느껴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 터였다. 가스탈리엔에 대해 강의하며 야코부스 신부를 제자로 삼는 영예로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또 그 일을 해내기 위한 무장을 갖추기 위해 크네이트는 교육주의 제도와 역사 및 영재학교 조직과 유리알 유희의 발달사에 관한 문헌들을 발트첼에서 가져왔다. 문헌들 가운데 몇 권은 그 후로 다시 읽은 적은 없지만 이미 20년 전 폴리니오 데시루니와 논쟁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었다. 그 밖의 문헌들은 특별히 가스텔리안의 관리들을 위해 쓰인 것이었으므로 당시에 그에겐 아직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인데 그는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읽어보았다. 동시에 그의 연구 영역이 매우 확장되었기 때문에 크네이트는 자신의 정신적이고 역사적인 기초를 새로이 고찰하고 이해하고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수도회와 가스탈리엔 조직의 본질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신부의 눈앞에 제시하려고 하자 이내 자신은 물론 가스탈리엔 교양 전체가 지닌 최대의 약점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고 말았다. 요컨대 한때 수도회의 설립과
거기에 따른 온갖 일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켰던 세계사의 상황이란 것이 그 자신에게조차 명백한 구체성과 질서가 결여된 채 도식화된 창백한 모습으로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부는 수동적인 제자가 아니었기에 이 문제는 공동연구로 아주 활발한 교류로 발전했다. 즉, 크네이트가 가스탈리엔 수도회의 역사를 강의해 보려고 애쓰는 동안 야쿠부스 신부는 그를 도와 여러 관점에서 가스텔리안의 역사를 처음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었으며 또 일반 세계사나 정치사에서 그 뿌리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신부의 기질 덕분에 종종 격한 토론으로까지 치닫곤 하던 이 격렬한 논의들이 여러 해가 지난 후 결실을 맺고 그 후로도 크네이트 일생의 마지막까지 생생하게 작용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한편 신부가 얼마나 주의 깊게 크네이트의 상세한 설명을 따라갔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가스탈리엔을 알고 인정하게 됐는지는 이후 그가 취한 모든 태도에서 드러난다. 로마와 가스탈리안의 친선 관계가 호의적인 중립과 이따금 있는 학문적 교류로 시작되어 진정한 협력과 동맹으로까지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것은 이 두 사람 덕택인 것이다. 신부는 심지어 처음엔 웃으면서 물리쳤던 유리알 유희의 이론까지도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 했다. 그것을 통해서 수도회의 비밀과 어느 정도까지는 그 신앙이나 종교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그저 전해 듣고 알 뿐이고 거의 공감할 수 없었던 이 세계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자 그는 특유의 힘차고도 빈틈없는 방식으로 대담하게 중심을 향해 돌진해 들어갔다. 비록 신부가 유리알 유희자가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 유희와 수도회의 정신이 가스탈리엔 밖에서 이 위대한 베네딕투스 수도의 신부보다 더 진지하고 귀중한 멋을 얻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크네이트가 수업을 마치고 작별을 구할 때면 이따금 신부는 그날 밤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노라는 암시를 보내곤 했다. 그것은 힘든 강의와 긴장된 토론 뒤에 갖는 아늑한 시간이었다. 그럴 때면 크네이트는 종종 클라비코드나 바이올린을 들고 갔다. 그러면 노인은 부드러운 촛불 빛을 받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초에서 풍기는 달콤한 밀랍 향기는 두 사람이 교대로 혹은 함께 연주하는 코넬리나 스카를라티, 텔레만, 바흐의 음악과 함께 작은 방안을 가득 채우곤 했다. 노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크네이트는 음악으로 치른 이 조그만 저녁 기도로 다시 힘을 얻어 수도원에서 규정상 허락한 시간까지 늦도록 공부 시간을 연장하곤 했다. 신부 밑에서 배우고 가르치며 수도원에서 한가하게 유희 강습을 하고 이따금 게르바지우스 원장과 중국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일 이외에 크네이트는 그 무렵 또 매우 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최근에 2번이나 불참했던 바르첼의 엘리트 유희자들 사이에서 해마다 열리는 경연에 참가한 것이다. 이 경연에서는 서너 가지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유리할 유희의 초안을 만들어내야 했다. 형식 면에서 최고의 순수성과 서법을 지키면서 주제를 새롭고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결합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경연이다. 이 경연은 참가자들에게 규범을 벗어나는 일도 허용하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를테면 아직 공식 법전이나 상형 문자 보감에 오르지 않은 새로운 부호를 사용해도 좋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경연은 공적으로 거행되는 장엄한 대유희 다음으로 유희자 마을에서 가장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사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유희 기호를 창안할 가장 유망한 후보들끼리 벌이는 경쟁이기도 했다. 이 경쟁에서 우승자가 받는 최고의 영예는 극히 드물게밖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유희가 그해 최상의 후보 유희로서 축전처럼 상연될 뿐 아니라 그가 새롭게 만든 유희 문법이나 어휘가 승인되어 유희 기록소에서 유희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었다. 약 25년쯤 전에 현재의 유희 명인인 토마스 폰 데어 트라베가 이 희귀한 영예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황도 12궁의 연금술적 의미를 나타내는 새로운 약어를 만들어내어 이 영예를 안았다. 토마스 명인은 그 후로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비밀어로서 연금술을 알리고 정리해 넣는데 지대한 공을 남겼다. 크네이트도 다른 모든 후보자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유희 기호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포기했다. 원래 그에겐 익숙한 것이었을 심리적 유희법을 이번 기회에 드러내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가 구성한 유희는 실로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구조와 주제를 가지면서도 투명할 정도로 유난히 맑고 고전적인 구성을 보였고 치밀하게 균형을 이루면서도 장식은 평범한 옛 명인다운 우아한 전개를 보이는 것이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발트첼과 유희 기록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작용했겠고 역사 연구에 온 힘과 시간을 바쳐 전념한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며 가능하면 스승이자 친구인 야코부스 신부의 취향에 맞도록 유희를 만들려는 바람도 다소 의식적으로 작용했을 테지만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심리적 유희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대부분의 독자에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크네이트 시대에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유리알 유희에 정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시대나 경향과 유행, 싸움, 견해나 의미 부여에 따른 변화가 있기 마련이었고 그 시대에는 특히 유희의 해석에 2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유희 형태를 형식적인 유희와 심리적인 유희 2가지로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크네이트가 테굴라리우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논쟁에는 끼어들지 않았으나 심리적 유희 형태를 신봉하고 추진하는 편에 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크네이트는 심리적이라는 표현 대신 교육적이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했다. 형식적 유희는 각 유희의 구체적인 내용, 즉 수학적, 언어적, 음악적 내용 등에서
가등한 한 꽉 차고 빈틈없는 형식적으로 완전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어내려고 힘쓰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심리적 유희는 통일성과 조화, 우주적 혼연일체와 완성을 내용의 선택과 배열, 조직, 연결, 대립 같은 것에서 찾지 않고 유희의 각 단계에 이어지는 명상에서 찾고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유희 혹은 크네이트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 교육적 유희는 외적으로 완벽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지시된 명상을 따름으로써 완전한 것, 신적인 것을 체험하도록 유희자를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크네이트는 언젠가 전 음악 명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제가 생각하는 유희는 명상을 마치고 나면 마치 구의 표면이 중심을 감싸듯 유희자를 감싸 우연으로 가득 찬 혼란한 세계로부터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균형 잡히고 조화 이룬 세계를 자신 속에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네이트가 대경연에 가지고 나온 유희는 심리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그럼으로써 마리아 펠스에서 온 손님 역할을 하며 외교적 사명을 다하는 동안 자신이 유리할 유희자로서 숙련과 탄력성과 우아함과 세련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부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입증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크네이트는 자신의 유희 초안을 마지막으로 완결시켜 정서해 주도록 친구인 테굴라리우스에게 부탁했는데 그런 일은 발트첼의 유희 기록소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실은 테굴라리우스도 경연 참가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때 크네이트는 원고를 친구에게 건네어 함께 검토하고 친구의 원고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흘 동안 프리츠를 수도원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토마스 명인이 그제야 비로소 앞서 이미 2번이나 신청된 일이 있었던 청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테굴라리우스는 이 방문을 무척 기뻐하며 카스탈리엔이라는 섬나라 주민으로서 잔뜩 호기심에 부풀어 찾아왔지만 수도원에서는 극도의 불쾌감만을 맛보았다. 사실 이 예민한 인물은 온통 서먹서먹한 인상을 주는 데다가 친절하다고는 해도 단순하고 건강하고 어딘지 좀 거친 데가 있는 그의 생각이나 걱정거리, 문제 따위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을 이곳 사람들 틈에서 거의 병이라도 날 지경이었다. 자넨 아주 딴 세상에 살고 있군. 테굴라리우스는 친구에게 말했다. 여기서 3년이나 견딘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놀라워. 신부들은 내게 친절하게 굴지만 나는 여기서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내밀리는 느낌이야. 무엇 하나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게 없고 무엇 하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없어. 저항과 고통 없이 동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 2주일을 살아야 한다면 내겐 지옥일 거야. 크네이트는 친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었다. 한편 처음으로 방관자의 시선으로 이 두 수도회, 두 세계 사이의 상극을 불편한 마음으로 함께 보고 느꼈다. 또 그의 지나치게 민감한 친구가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느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경연에 내놓을
자신들의 유희 계획을 철저히 비판적으로 검토해 나갔다. 그런 한때를 보낸 후 별관에 있는 야코부스 신부를 찾아가거나 식사를 하러 가고 나면 크네이트는 갑자기 고향 땅을 벗어나 풍토와 기후와 별까지도 완전히 다른 낯선 곳으로 옮겨진 느낌이 들었다. 프리츠가 돌아갔을 때 크네이트는 신부에게 그를 본 인상을 말해달라고 했다. 내 바람으로는 가스탈리엔 사람 대부분이 당신 친구보다는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구려. 당신이 그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부침성 없고 지나치게 훈련되고 연약한, 게다가 아무래도 좀 거만하기까지 한 인간형이었소.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소.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한테 부당하게 될 것 같아서. 그 가련하고 민감하고 지나치게 영리하고 침착하지 못한 인간은 당신의 교육주 전체를 다시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겠으니 말이오. 크네이트는 말했다. 그렇지만 베네딕투스 수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몇 세기에 한 번쯤은 제 친구처럼 병적이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인물이 있었을 텐데요. 약점을 보는 데는 날카로우면서도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이곳으로 친구를 초대한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 옴으로써 친구로서 제게 커다란 일을 해준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자기가 경연에 참가하기로 한 이야기를 했다. 신부는 크네이트가 자기 친구를 변명해 주는 것을 보고 흡족해 했다. 좋소 하고 신부는 다정하게 웃었다. 그런데 당신에겐 보아하니 다루기 힘든 친구들만 있는 것 같아. 크네이트가 무슨 말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즐거워하더니 신부는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요. 당신 친구 플레니오 데시료니의 근황을 알고 있소? 요제프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고 깜짝 놀라 설명을 청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데시료니가 어느 정치적 논쟁문에서 맹렬히 반카톨릭적 신념을 토로하는 가운데 야코부스 신부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신부는 카톨릭 신문사에 있는 친구를 통해 데시료니에 관한 정보를 구했는데 거기에 그의 카스탈리엔 시절 및 크네이트와의 관계도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다. 요제프는 플리니오의 논문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그와 신부 사이에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런 대화는 그 후로도 극히 드물게 밖에는 갖지 못했다. 놀랍고도 거의 경악스러웠지. 라고 크네이트는 페로몬테에게 쓰고 있다. 우리 친구 플리니오의 모습이 그리고 들러리로 내 모습까지 갑작스레 세계 정치 무대에 올려진 것을 보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신부는 오히려 데시료니의 논쟁문을 인정해 주었다. 아무튼 화내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데시료니의 문체를 칭찬하면서 그를 보면 영재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은 일상의 정치판에서 그 정신이나 수준이 훨씬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 무렵 크네이트는 친구 페로몬테로부터 훗날 유명하게 된 그의 논문 제1부의 사본 한 부를 받았는데 그것은 요제프 하이든 이후 독일 순수 음악에 있어서의 슬라브 민속악 수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논문을 받고 나서 크네이트가 쓴 답장에는 특히 이런 대목이 있었다. 내가 한동안 함께 연구한 적도 있던 이 일에
자넨 명쾌하게 결말을 지었군. 슈베르트에 관한, 특히 사중주에 관한 두 장은 근래에 내가 알고 있는 음악사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야. 가끔 내 생각을 해주게. 나는 자네가 거둔 것 같은 결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무리 이곳에서의 내 생활이 만족할 만하다 해도 마리아 팰리스에서의 내 임무가 그리 헛된 일 같지는 않기 때문이야. 내가 속한 발트첼의 친구들과 교육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종종 마음 아프게 느껴진다네. 나는 여기서 많이, 정말로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 배움으로 확신이나 전문적 능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문제가 늘어났다네. 물론 시야도 넓어졌지. 특히 여기서 처음 2년을 지내면서 느끼곤 했던 불확실함과 서먹함, 신뢰와 명랑함, 자신감의 결여, 그 밖에 다른 언짢은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훨씬 안정을 찾았네. 최근에 겨우 사흘 뿐이지만 테굴라리우스가 이곳에 왔었어. 하지만 아무리 나를 만나 기쁘고 또 마리아 팰리스의 호기심을 느꼈어도 이틀째가 되니 벌써 압박감과 이질감에 못 견뎌 하더군. 수도원이란 곳이 보호되고 평화롭고 정신의 우호적인 세계라면 세계였지. 무슨 감옥이나 병영이나 공장이 아닌데. 그러니 나는 이번 경험으로 우리 교육주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호강에 겹고 민감하다는 결론을 내렸네. 카를로에게 편지를 보낸 바로 그 무렵 크네이트는 야코부스 신부에게 부탁해 카스탈리엔 수도의 본부로 짤막한 편지 한 장을 써 보내게 했다. 자신은 예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 응낙하지만 덧붙일 청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유리알 유희자 요제프 크네이트는 자신에게 카스탈리엔의 사정에 대해 개인 강의를 해주고 있으니 한동안 더 여기에 머무르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저쪽에서는 그 부탁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기 수학에 이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크네이트는 수도의 본부와 디부아시의 서명이 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가 임무를 다한 것을 칭찬하는 편지였다. 매우 공적인 이 편지에서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기쁨을 준 것은 크네이프는 프리츠에게 짤막한 편지로 거의 환호하다시피 이 소식을 알렸다. 수도회는 유리알 유희 명인을 통해 유희자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희망을 전달받았으며 현재의 임무를 마치면 그 희망을 들어주겠다는 내용의 짤막한 문장이었다. 그는 이 부분을 야코부스 신부에게도 읽어주고는 자기가 이 소식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털어놓은 뒤에 카스탈리엔에서 추방된 채 있다가 로마로 보내질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신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수도회에는 그런 면이 있지. 사람들은 그 변두리에서나 혹은 아주 추방되어 지내는 것보다는 그 품 안에서 살고 싶어 하지. 당신은 여기서 정치라는 불순한 것에 좀 가까워졌지만 정치가가 아니니 그런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도 좋을 거요.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만은 불성실해져서는 안 돼요. 설사 그것이 당신에게 언제까지나 부수적인 분야요 취미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분명히 역사가가 될 소질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이나마 우리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해봅시다.
발트첼에 자주 들러도 좋다는 허가를 크네이트는 그다지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라디오를 통해 실습 중계를 들었고 여러 강연과 유희 중계를 들었다. 그렇게 그는 멀리 떨어진 수도원의 품위 있는 객실에 앉아 유희자 마을의 공연장에서 거행된 경연 수상자를 발표하는 예식에 함께할 수 있었다. 그는 아주 개성적이거나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견실하고도 고도로 우아한 작품을 제출했고 스스로도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작품이었기에 찬사를 받거나 아니면 3등이나 2등상쯤 받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1등상이 수여된다는 발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이 정작 기쁨으로 바뀌기도 전에 벌써 유희 명인 사무국의 대변자는 그를 깊고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계속 읽어나가며 2등상 수상자로 테글라리우스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이 경연의 영광스러운 우승자가 되다니 정말 가슴 벅차고 황홀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 다음은 더 듣지도 않고 계단을 달려내려가 발소리 울리는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그 무렵 그가 옛 음악 명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짐작하시는 대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선 제가 맡은 사명에 다하여 수도의 본부로부터 영예로운 칭찬을 받은 데다 이제 외교적 임무에서 벗어나 머지않아 고향과 친구들과 유리할 유희 곁으로 돌아간다는 제겐 몹시 중요한 전망도 얻었고 형식 면에서 공을 들이긴 했어도 몇 가지 이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지는 못했던 유희로 1등상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성공을 친구와 함께 나누게 된 기쁨까지 정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쁨이 닥쳐왔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즐겁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이 지나자 이러한 성취가 제 가장 내면적인 감정에는 왠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넘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제 감사하는 마음에는 일종의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가장자리까지 물이 가득 채워진 그릇에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면 전체가 다시 불안해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 말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미 무슨 말을 해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 넘칠 듯이 채워진 그릇에 머지않아 한 방울이 더 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크네이트는 닥쳐올 커다란 변화를 예감이라도 한 듯 행복과 거기에 뒤섞인 불안에 자신을 내맡긴 채 맹렬하게 살았다. 야쿠부스 신부에게도 이 몇 달 동안은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이었다. 제자이자 동료인 이 사람을 곧 잃어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었다. 신부는 공부 시간에는 물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연고와 사색에 몰두해온 자신의 삶을 통해 인류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에서 얻은 통찰을 그에게 물려주어 보내려고 온 정성을 쏟았다. 또한 크네이트의 이번 사명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그리고 로마와 카스탈리엔 사이의 친교와 정치적 합의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또 신부는 카스탈리엔 수도회가 창설되고 로마가 굴욕적인 시련의 시기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등의 결실을 거둔 시대에 대해서 연구해 볼 것을 그에게 권했다. 신부는 또 16세기의 종교개혁과
교회 분열에 관한 책 2권을 읽어보라고 권하면서 원칙적으로 원전을 직접 연구하고 연구 범위를 그때그때 수시로 조망할 수 있는 소 단위로 한정하는 것이 두꺼운 세계사를 읽는 것보다 낫다고 간곡하게 타일렀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 철학에 대한 자신의 깊은 불신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